평소와 다름없이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여자친구를 괴롭히면 후원금 $1,000 쏴준다. 저걸 제안하는 놈도 이상하지만 설마 저걸 받아쓰려고? 자, 보통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른 범죄자들을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은 이 악마들이 일자리를 잃고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악마보다 더한 흔히 말하는 악마마저 손절할 극악무도한 자들 때문인데요. 이번 특종은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입니다. 악마보다 더 악랄했던 그들의 범죄의 수법. 우리의 범행 동기는 정말 황당 그 자체. 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들으면 왜 악마가 실업자가 됐다고 하는지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지난해 12월 일본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한 인기 배우가 갑자기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요. 계약을 해지당한 배우는 오자와 렌. 그는 2013년 가면 라이더 시리즈에 출연한 뒤 성우로도 활동하며 연극, 뮤지컬 무대에서도 맹활약. 자, 그리고 데뷔 후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 숙맥 이미지까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5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아유, 연애 좀 하면 안 됩니까? 뭐 연애했다고 계약 해지한 건 아니죠? 물론 그 이미지가 연애를 못하는 이미지였으니까 배신감이 느껴졌을 것 같긴 한데 계약 해지는 아니지. 그게 계약 해지까지 할 일인가 싶긴 하고요. 팬들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소속사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다신 TV에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좋아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라며 오자바 렌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아,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으면 배우가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럼 배우를 응원해줘야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 정도면은 여자친구가 없는 척을 했다는 거 이상의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또 맞아야 정신 차리겠어? 뿐만 아니라 평소 강제로 관계를 요구하며 가학적인 노예 취급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그의 악마 같은 반응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그게 내 맞아?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에게 임신 중절 수술을 강제로 종용. 심지어 임신한 여자친구의 배를 수차례 가격하는 인간 말종의 만행들을 벌였습니다. 계약 해지네, 계약 해지. 계약 해지가 아니라 저건 고소당해야지. 네, 계약 해지고 감옥 가야죠. 강제로 아이를 잃게 된 여자친구는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 했고요. 친구에 의해 간신히 목숨을 구한 그녀는 결국 오자와 렌의 만행을 언론에 제보. 그렇게 그의 악마 같은 진짜 얼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지만요. 그런데 때린 건 맞지만 배는 때리지 않았다고요? SNS를 통해 자신의 만행을 일부분만 인정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요. 결국 팬들의 외면은 물론 연예계에서 퇴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공인이 아무리 안 보이는 공간이라도 어떻게 저런 짓을 하고 한 여자의 인생을 저렇게 짓밟습니까?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11위를 공개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러시아 너튜버 스테니슬레이브 레시니코브는 평소와 다름없이 구독자들과 소통하며 생방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여자친구를 괴롭히면 후원금 $1,000 쏴준다. 저걸 제안하는 놈도 이상하지만 설마 저걸 받아쓰려고? 스테니슬레이브는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우리처럼 화를 네. 내기는커녕 자신의 여자친구 말렌티나를 발코니에 가둔 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모스크바의 12월 평균 최저 기온은 영하 8.6도입니다. 평균이요. 게다가 당시 발렌티나는 겉옷을 입지 않은 속옷 차림이었습니다. 와, 저거는 동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 근데 러시아 유명하잖아요. 막 물 뿌리면 그대로 얼어버리는. 그대로 얼죠.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지나친 거지. 게다가 속옷바람이었다며. 후원금과 조회수에 눈이 멀어서요. 여자친구를 혹한의 추위에 방치하는 사이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 이후에 구급대원들이 스테니슬레이브의 집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요. 이미 그녀는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게 명백히 살인이에요. 저 여자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자, 여러분, 제 기사 끝나는 줄 아십니까? 네? 뭐라고요? 아직은 분노하기에 이릅니다. 뭐가 더 있어? 여자친구 발렌티나 시신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사망 요인은 저체온증이 아니었습니다. 에? 뭐라고? 바로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방송 초반에 스테니슬레이브가 그녀에게 폭행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아니 발렌티나는 원래 뇌졸중을 앓고 있었다고요. 아니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그렇죠. 사람이 죽어? 반성 없이 저렇게 계속 뇌졸중 운운하는 것도 너무 꼴보기 싫네요. 또 하나의 사실은 사망 당시 네, 그것만 아니면 좋겠어요. 발렌티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전 방송에서 임신 사실을 공개해 남자친구인 스테니슬레이브를 비롯해 구독자들까지 이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 구독자들도 똑같은 놈들이네 그럼. 구독자들도 쓰레기인 거죠.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의 생명과 바꾼 후원금 100만 원가량입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영국 소년법이 강화된 이유? 2019년 5월 3일 영국 월트셔주에 살던 17살 소녀 엘리 골드가 최소 13번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이후에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은 엘리의 집 주변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고요. 약 3시간 뒤 엘리를 살해한 용의자 토머스 그리피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그리피스는 엘리와 17살 동갑내기로 3개월간 교제했던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피스가 전 여자친구 엘리를 살해한 이유는요. 엘리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와 씨. 어우, 와.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자, 그런데요. 더 소름이 돋는 건 살해 직후 그리피스가 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그는 무려 1시간 동안 집안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특히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엘리의 손에 칼을 쥐어줬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학교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렇게 태어나게 다시 학교를 갈 수 있다고? 자기 알리바이 세우는 거지. 그렇죠.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줬네요. 그렇죠.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요. 17세 앞날이 창창한 소년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살인이라는 범죄는. 게다가 이런 계획성 있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 살해 당한 애도 앞날이 창창한 17살이었어. 걔는 정말 죄도 없다고. 걔는 진짜 한 80년 더 살면서 누려야 될 게 많았던 애라고. 그렇죠. 자, 이후에 그린피스는 영국의 소년법에 의해 법정 최소형인 징역 12년에 6개월을 더한 1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그린피스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고요. 이후에 피해자 엘리의 부모는 미성년자라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강화된 소년법, 일명 엘리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 좀 안 나오긴 하네요. 그렇죠. 이미 아이는 떠나고 없어서. 17살 꿈 많은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소년 악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9위 공개합니다. 그날 대피소에서는 무슨 일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 약 2만 명이 실종, 사망하고 무려 약 33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는데요. 피해가 정말 심각했었죠. 세계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었고. 그 지진 피해 당한 주민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규모 9.0의 강진 이후에도 계속된 여진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하지만 일본은 잦은 지진 발생으로 재난 대피 매뉴얼이 비교적 잘 마련돼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본 정부는 곧바로 지진 피해 주민들이 지낼 수 있는 난민 대피소를 마련. 많은 주민이 쑥대밭이 된 집에서 나와 대피소에 모여 생활했는데요. 뭐 대피소가 빨리 마련됐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눈 붙이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니까. 일단 안전하게 지내는 공간이죠. 네네. 그런데 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고 10년이 흐른 지난 3월 11일 현지 방송사를 통해 전해진 충격적인 이야기. 우린 그때 그 기억으로 10년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날 그리고 지금까지 잠에 들지 못한 건 지진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그렇다면 대피소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긴데요. 그 10년 동안. 또 너무 나쁜 상상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자, 동일본 지진 당시 특히 피해가 컸던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현 그곳의 재난 대피소에서 여성들이 놀랍게도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저 공간에서? 열악하고 또 열악한 프라이버시라고는 없는 난민 대피소. 일부 남성들은 밤만 되면 여성들이 누워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와 끔찍한 짓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니 대피소에 사람 많잖아요. 저게- 아니 저기서 왜 저기 쉬쉬할 일이냐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저렇게 열린 공간에서 저런 문제가 일어나? 참 일본이라는 문화가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미투도 실패하고 이런 게 쉬쉬되고 감춰진다는 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파렴치하게도요. 대피소의 주민들을 살펴야 하는 대피소 관리소장은 지진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생필품을 가지러 올 때마다 성희롱을 하며 잠자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관리소장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성폭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도 못 본 척 외면했다고 하는데요. 저기는 진짜. 지옥이네. 이런 스토리는 약간 저 옛날 미개한 그렇지. 예전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단다 뭐 이런 거 할 때나 듣는 얘기지 이게 바로 옆 나라에서 이렇게 최근에 저런 일이 공공연히 이렇게 일어났다고요? 아 정말 자, 그런데 재난 대피소의 성폭행 문제는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처음이 아니래 이게 또. 1995년 고베 대지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도 재난 대피소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 자, 이 대피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지금이라도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피해자들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근절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또 무슨 피해가 있을 때 또 저런 일들이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8위를 공개합니다. 그녀는 왜 현대판 모모가 됐을까? 미얀마에서 3살 아들을 키우던 23세 여성 피양 은가이돈.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은가이돈은 돈을 벌기 위해 2015년 5월 미얀마에서 싱가포르로 향했고요. 경찰관인 케빈 첼밤과 가이아티리 무루가얀 부부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했습니다. 아, 불안해. 그런데 그녀가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2016년 7월 은가이돈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검 결과 은가이돈의 몸에서 31개의 흉터와 47개의 외상을 발견. 강도가 들었나요? 이게 너무 잔혹한데. 너무 안타깝네요. 어린 나이에 저렇게. 수많은 타살 의혹의 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리고 다행히 집안 곳곳에 설치돼 있던 CCTV 안에 사건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가이돈을 살해한 사람의 정체는 바로 그녀를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아, 집주인 무루가얀이었습니다. 경찰가 죽이려면 그래, 집주인이. 경찰이라면서. 사실 집주인 무루가야는 은가이돈이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행동이 굼뜨고 비위생적이며 너무 많이 먹는다며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 게다가 야, 너 허튼 짓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 문 열어놓고 샤워할 때도 열어둬. 그리고요 찬물을 끼얹거나 뜨거운 다리미를 던져 화상을 입히는 등 가학적인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고문한 거네, 이건. 그 살인 미수 아닙니까?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집주인의 모진 학대와 폭력 속에서도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꿋꿋하게 버틴 은가이돈.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내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은가이돈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24kg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24살 어엿한 성인이었는데 말이죠. 이건 뭐 학대를 얼마나 했으면. 근데 저렇게 학대를 당하고 힘들고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가족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이 사건에 싱가포르 검찰은 이토록 사악하고 완전히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 극악무도한 사건이라고 대분노. 무루가얀에게 과실치사 등 28가지 혐의로 종신형을 구형했지만요. 그녀의 변호인단은 무루가얀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아, 있었고 그만해, 우울증 좀.
강박성 인격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가명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정나에 고용한 본인의 가사 도우미고 이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예가 아니거든요. 지금이 어떤 중세시대, 고대시대도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진짜. 정신이 돌아올까도 참 의문이네요.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7위를 공개합니다. (2008년) 프랑스. 우울증과 불안, 발작 증세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13살 소녀 줄리. 어느 날 줄리는 발작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친절한 소방관 아저씨 피에르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힘든 일 있음 나한테 말해. 줄리, 너한테 내가 있잖아. 아무 걱정 마. 줄리에게 자주 연락해서 안부를 물으며 그녀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나오면 안 됩니다. 와, 그런데 에이, 진짜. 끝까지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로 남았으면 좋았겠지만요. 이 상냥한 소방관 피에르는 곧 악마로 돌변했습니다. 줄리, 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야. 그러니 이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피에르는 다정한 척 줄리를 걱정하는 척 메시지를 보냈지만 실상은 줄리가 자신을 의지하고 복종하도록 심리를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줄리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게 타인을 도와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소방관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성적 도구로 아이를 이용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네요. 결국 줄리는 2010년 엄마에게 사실을 고백. 피에르와 악마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아니, 우린 합의하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관계였다고요. 그리고 더 분노할 사실은 20명 중 17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요. 단 3명만이 기소. 그리고 법원은 8년간의 수사 끝에 2019년 7월 그들에게 강간죄 대신 형량이 훨씬 낮은 15세 미만 청소년과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진 이유. 프랑스 헌법상 강간죄를 적용하려면 미성년자라도 강요 혹은 폭력적인 강압이 있었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줄리의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피해자가 이걸 입증해야 되는 게 어떻게 입증을 해 그걸? 더 짜증나요? 그 좀 보호받아도 지금 시원살팔 뭘 보호해줘야지. 입증을 하러 어떻게 다녀 지금 어디를. 책임까지 돌렸어? 그리고 사실 여기서 충격받은 게 뭐 이런 형량 뭐 이런 것보다도 조사를 8년을 왜 해요? 그러니까 질질 끈 거지, 질질. 근데 난 그 17명 왜 아예 그냥 벗어난 거잖아요. 지금 기소 안 됐다며요. 악마들의 뻔뻔한 범죄 행각과 불합리한 법으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는요. 최근에도 20명 전원이 강간죄로 기소되길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미성년자 성폭력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 마음이 오늘 굉장히 무겁네요. 네. 자, 이번에도 누구보다 타인을 보살피고 헌신해야 할 직업의식을 저버린 악마들의 만행을 고발해보겠습니다. 올해 3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위장 질환으로 2번째 긴급 수술을 받게 된 3살 소녀 쿠시 미슈라. 그런데 의사는요, 갑자기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아니, 긴급한 상황이라 손 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이미 늦어. 이미 늦은 것이냐. 이게 저희 전 재산이에요. 어떻게든 모자란 수술비를 마련할 테니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아니, 뭐라는 거야. 아, 수술비 없으면 수술 못 해. 쿠시의 아버지에 따르면요, 어려운 형편에 가진 농지를 전부 팔아서 전 재산인 20만 루피, 한화로 약 312만 원을 마련했는데요. 병원비는 50만 루피, 780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비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살인인데 여기 살인이잖아. 거기 열려있으면 다 기름 들어가고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거 알면서 알만한 사람들이 의사가 이게 뭐야. 자,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하고 퇴원한 쿠시는 당시 코에 의료 호스를 꽂은 채 언론에서도 소녀의 죽음과 비인간적인 병원의 실태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일었는데요. 한편 논란이 지속되자
구정부에선 조사에 나섰고요. 국가아동권리보호위원회에서도 처벌을 촉구. 하지만 병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뭔 사실 무근이야. 아니 저 아이가 마취해서 깨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 부모는 또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눈물 나네. 눈에 담긴 아이의 모습은 저런 모습이었을 거 아닙니까? 아 꺼져가는 생명이 당신에게는 그저 한낱 돈으로밖에 안 보였나요?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5위 공개합니다. (2018년 6월) 터키 하칸 아이살과 아내 셈라 아이살 부부가 터키의 버터플라이 계곡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당시 아내 셈라는 임신 7개월로요. 두 사람은 다정하게 데이트도 즐기고 계곡 절벽에서 함께 사진도 찍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게 임신 7개월이라는 게 부부의 대화의 90%가 얘지. 얼마나 힘들어. 우리 아내 우리 아이 키우면 어떻게 키우자. 애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면서 그리고 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또 힘든 거 위로해 가면서 앞으로 키울 아이 물건 사고 그 좋은 얘기만 할 때거든요. 그게.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찍고 얼마 뒤 아내 셈라가 계곡 절벽에서 추락,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망한 셈라 오빠의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남편인 하칸은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고요. 경찰 역시 하칸이 절벽에서 아내를 밀쳐 살해한 것으로 보고 하칸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하칸을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요,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아내 셈라 앞으로 보험금 약 5,600만 원이 들어져 있었고요. 유일한 수혜자는요, 남편 하칸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보험회사죠? 사망보험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지어 그녀가 사망하기 전 아내 몰래 그녀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은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저 사진 찍으면서 웃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진까지 있는데 내가 죽일 리 없다. 이 알리바이 세우려고 저 사진 찍은 것 같아. 여기에 남편 하칸은요, 아내 셈라가 보험 수혜자로 자신을 지정한 줄 몰랐다고 주장. 자신이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아내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칸이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던 그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끌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끌고 들어가네. 위험한 곳으로.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 계곡에 있던 한 관광객은요, 그 남자 좀 이상했어요. 둘 중 한 명은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고요. 우연히 본 하칸의 행동이 너무나 수상해 영상으로 찍었다며 경찰에 제보한 겁니다. 딱 걸렸네. 그리고 15분 정도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그 절벽에서 무려 3시간이나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하칸이 주변을 살피며 범행 타이밍을 노렸다. 즉, 계획된 살인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죠. 끔찍한 건 3시간을 계속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치. 자, 지난 2월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아내가 웃고 있는 마지막 사진을 보고도 정말 느껴지는 게 없을까요? 묻고 싶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 법원에서 40대 남성 알리 엘메젠에게 징역 212년이 선고됐습니다. 와, 212년이요? 네. 이 정도면은 뭐 흉악범? 흉악범. 연쇄살인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건의 발단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스라에 세 아이를 둔 아빠 엘메제는 막내를 캠프에 보내고 당시 8살, 13살이었던 아들 2명과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 여보, 우리 아이들 좀 살려줘요. 엘메젠 가족이 탑승한 차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 당시 엘메젠과 아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요. 그것은 아빠 엘메젠의 계획적인 자작극. 엘메젠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이 자폐증을 앓고 있던 두 아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엘메젠이 이토록 끔찍한 짓을 벌인 이유, 바로 보험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놀라운 사실. 아빠 엘메젠은 2012년 7월부터 불과 8개월 사이에
가족들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 연소득의 5분의 1을 생명보험료로 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보험을 가입해서 타내기 위해서 그렇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아, 그럼 와이프는 이거 동참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 엘메젠의 끔찍한 계획을 일치 몰랐습니다. 사실 엘메젠은 사고 당일 아내도 아이들과 함께 죽을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계획과 달리 아내가 생존하자 이번에 또 다른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엘메젠은 보험금을 독식하기 위해 아내의 신분을 도용하고 아내 명의의 수표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 보험금 26만 달러, 한화 약 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까지 다 죽이고 내가 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혼자 계획한 거니까. 진짜 사이코패스. 정말 악마. 이건 사이코패스. 정말 기막힌 건 엘메진이 친아들을 죽여서 가로챈 돈으로 사들인 게 부동산과 보트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 체포된 엘메진은요. 아니, 제일 후회되는 건 경찰에 잡혔다는 거예요. 처벌의 의미가 없네요. 아무 의미가 없죠. 남겨진 아들이 너무 불쌍해. 앞으로 정말 어떻게 살아?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3위를 공개합니다. 2014년 피지의 수도 수바에서 운행 중이던 한 택시 안에서 발견된 휴대폰. 그런데 우연히 주운 이 휴대폰에는 아주 충격적인 동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주운 휴대폰인데? 아, 자꾸 순위가 올라가니까 불안하다. 아니야, 총 쏘네. 총을 쏘고 뭐야? 있죠? 총 쏘잖아. 잠깐만, 저기 사람은 있는 거 아니야? 있습니다. 사람 저 있잖아요. 사람인데 총을 왜 쏴? 심지어 바다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앞에 두고 갑판원들은 마치 기념하듯 웃으며 사진 촬영까지 했습니다. 그러네. 아니, 저건 군사훈련도 아닌 것 같고. 자, 영상을 제보받은 경찰은 범죄 사건임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 하지만 총을 쏜 사람들, 총에 맞아 사망한 희생자들까지 대체 그들이 누군지 정확한 신원 파악은 어려웠습니다. 점차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그때 영상 속에서 총알을 쐈던 문제의 배, 대만 선적 핑신 101호의 요리사 알드린과 갑판원 마시모가 양심 선언. 다행이다. 2012년 8월 소말리아와 세이셸 제도 사이의 해역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핑신 101호가 갑작스럽게 다른 배와 충돌, 부딪힌 배가 전복되면서 남성들이 물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들을 해적으로 생각한 선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니, 아무리 봐도 그 사람들은 해적이 아니었어요.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거든요. 알드린과 마시모의 눈에는 아무런 무기를 들고 있지 않았던 그들이 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남자는 투항하겠다는 듯 두 손을 들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사격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민간인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지금 보면. 아, 이게 어선인데, 민간 어선인데 총을 들고 있다. 그 자체가 불법이죠. 그 자체가 불법이죠. 민간 어선이 왜 총을 갖고 있습니까? 대만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수사를 토대로 용의자를 색출. 2017년 중국인 출신의 선장 왕펑위와 선원 2명을 각각 총살을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로 지명수배했습니다. 선장 왕펑위는 2020년 8월 체포. 살인 및 총기 소지 혐의를 적용받은 그는 결국 26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2015년 1월 7일) 중국 광저우 90대 노인 펑 씨의 가족들에게 전해진 비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른 오세요. 그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전날까지만 해도 식욕도 좋고 건강했던 이 펑 씨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유가족들은 어딘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저희 어머님도 그 사람이 맞고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을 찾은 친척의 결정적 증언으로 가족들은 해당 사건을 공안에 신고, 이후 펑 씨의 사망 직후 사라진 한 사람을 긴급히 체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사는 일단 아니란 얘기고 살인 사건이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펑씨 살인 사건의 용의자는 펑씨 사망 하루 전부터 펑씨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천이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체포 직후 그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진술. 하루라도 더 빨리 월급을 받으려고 내가 그 노인네 죽였어요. 그 월급을 빨리 받으려고 노인을 죽여요? 사람을 죽여? 공안 조사 결과 천이핑은 전문 자격증도 없던 가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녀가 서명한 계약서에는 근무 한 달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한 달치 임금 전액을 보장받는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 들어가려고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이핑은요, 하루라도 빨리 월급을 받기 위해서 펑 씨를 맡은 지 겨우 17시간 만에 목을 졸라 살해. 그러고는 뻔뻔하게 가족들에게 사망 소식을 전한 뒤 월급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던 겁니다. 환자를 맞자마자 그러면 몇 시에 죽이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얘기죠. 한 달 안 채워도 받을 또 받으니까. 근데 아까 이 사람이 맡았던 다른 어르신도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짜 요양보호사 천이핑이 펑 씨를 맡기 전 펑 씨의 친척 노인 두 분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들 역시 천이핑이 물이 됐었던 거죠. 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그녀가 노인을 살해한 뒤 받은 월급은 3,000위안, 한으로 약 50만 원 정도였다는 겁니다. 고작 50만 원 때문에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을 빼앗은 거네요. 그리고 지난해 법원은 고의살인죄로 천이핑에게 사형을 선고, 지난 1월 30일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악마를 실업자로 만든 자들 19, 저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21년 2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한 경찰서에 아이가 사라졌다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경찰서장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신고자들에게 아이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물었는데요. 그러자 자신이 엄마라고 밝힌 브리테니 고스니는요. 저희는 집에 있었고 아이가 혼자 공원에 간다고 나갔는데 사라졌어요. 그리고 엄마 고스니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제임스 해밀턴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이가 실종된 것 치고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말투에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자 경찰서장은 신고한 이들을 의심, 강하게 추궁했는데요. 그러자 고스니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 그래요. 사실 제가 죽였어요. 사건은 실종 신고 이틀 전으로 돌아갑니다. 세 자녀와 함께 한 공원으로 나들이를 떠난 엄마 고스니. 공원에 도착한 그녀는 6살 아들 제임스 허치슨을 혼자 버려두고 나머지 자녀들만 차에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한 건데요. 손잡이를 잡고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나 버려지겠구나. 그래서 간절하게 잡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매달린 아이를 또 달고 달린 거 아닙니까? 도로 위에 쓰러진 허친슨을 보고도 외면하고 사라졌던 고스니는 30분 뒤 다시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망한 아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요. 다음 날 새벽 남자친구인 해밀턴과 함께 아들 허친슨의 시신을 강에 유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실종 신고를 한 건데요. 너무 충격적이네. 유기까지 하고 실종 신고를 태연히 한다. 야, 이거는 뭐 부모 자격을 떠나서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이다. 인간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아들을 왜 죽인 겁니까? 아들을 죽인 잔혹한 엄마 고스니. 하지만 그녀는요. 남자친구가 애들을 버리라고 시켰다고요. 남자친구가 시켜서 한 짓이라고 주장. 게다가 나머지 두 자녀도 유기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 결국 고스니는 살인, 과실치사, 사체 유기,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구금된 상태라고 합니다. 남은 두 자녀들 역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할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엄마인 고스니의 범행을 고스란히 모두 지켜봐야 했던 두 자녀는 현재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와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은 고스니가 허친슨의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강을 샅샅이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허친슨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데스크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윤희님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기사에 대한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평범한 이웃의 가면을 쓴 악마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끔찍한데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인간이 지녀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위 기사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는요, 엄마라는 이름의 악마입니다. 아이를 보살펴야 될 엄마가 아이를 살해했다는 게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보루인 모성애까지 저버린 사이코패스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한순간도 죄책감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악마 그 자체였는데요.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김윤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럴듯한 유창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뒤에 순식간에 배신, 피해자들을 피눈물 쏟게 만드는 악덕 범죄자들이 있는데요. 이번 특종은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입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지난해 10월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의사인 라이카 칸이 사기를 당해 무려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 1억 원이면 큰데요. 뭐 신종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런 거 당한 겁니까? 1억 원에 구매한 물건의 정체, 바로 여러분도 혹할 거예요. 요술램프입니다. 진이 나오는 거야? 21세기에 저기 진이가 나올 거라고 구매하지는 않았을 거고. 요즘 보관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근데 아니, 저기 근데- 이제 보면 반짝반짝하니까 저거 자체가 고가의 금이나 금일 것이다. 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지. 아니, 만약에 진이가 나온다면 1억 정도 할 수도 있죠. 의사 칸은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한 여성의 집에 한 달간 방문하면서요. 환자의 아들이라는 남성 탄트익과 그의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바바님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바라는 가짜 종교 지도자를 내세워 칸을 세뇌시키기 시작했고요. 칸과 바바의 자리를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요술램프 사기극을 펼치기 시작. 이것이 바로 전설의 요술램프요. 내 능력으로 진이를 소환해 보겠소. 나타나라. 진짜 진이가요? 제가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요? 이 진이. 어딜 만져? 그러다 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사기꾼 중 한 명이 요정 진으로 변장을 합니다. 자, 페르시아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알라딘이 진이를 소환하는 장면을 재현해냈고요. 그들의 시들린 연기에 칸은 완전히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분장이라도 영화 화면은 그게 뭐 보정도 하고 조명도 때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퍼런 칠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면 그거 누가 믿냐고. 해봐요. 그리고 바바란 이름 성의도 너무 없어. 그러니까 세뇌를 했다고 생각했으니까 가스라이팅 한 거지. 됐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런 사기극을 펼친 근데 거죠. 갑자기 문을 열고 퍼런 칠한 사람 들어오는데 그걸 진이라고 믿는다고요? 순수한 동심의 눈으로 보세요. 또 좀 들어봅시다. 자, 이렇게 칸을 속인 사기꾼들은 본론에 돌입합니다. 진이가 있는 이 요술램프만 있으면 부와 건강과 행운을 가질 수 있어. 2억 원만 주시오. 2억이요? 아 그건 좀 너무 비싸지 않나요? 하참. 그럼 당신한테만 특별히 1억 원에 넘길게. 이 황당한 사기극에 홀라당 넘어간 칸은 이 요술램프를 1억 원에 구매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밤 애타게 지인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고야 나타나. 진이야 제발 좀 나타나. 칸의 간절한 기도에도 램프 속 요정 지인이가 나타나지 않자 칸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9일 공연. 내 남편은 월드와이드 뭐뭐뭐. 2009년 영국 50대 여성 주디스 스틸웰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오비 엘리아스란 남성을 알게 됐는데요. 두 사람은 곧바로 fall in love. 3년 뒤 결혼을 했습니다. 다정다감하고 완벽했던 남편 엘리아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여보, 나 일주일 정도 출장 좀 다녀야 될 것 같아. 또? 알겠어. 자기 조심히 다녀와.
남편 엘리아스가 두바이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해외 출장이 잦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스틸웨는 약 4,400만 원의 사업 자금도 지원해 줄 만큼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끝났잖아. 네, 두바이 사업 잘 되라 응원하고 끝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015년 2월 남편 엘리아스가 어김없이 두바이로 출장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노트북에서 두바이가 아닌 호주행 티켓 결제 내역을 발견한 스틸웰. 그녀는 당장 남편 엘리아스에게 연락해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아니 그 친구랑 호주에 들렀다가 두바이에 왔어. 나 지금 저 일하느라 바쁘니까 끊어. 불안합니다. 바람 피나요? 바람이면 좋겠는데 좋겠다고요? 그 바람이 좋겠는데 그렇지. 그 세계관이 나랑 너무 달라. 아 정신 좀 차려. 그러니까 바람인 걸 왜 좋아해? 내 얘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저 와이프가 줬던 돈이고 뭐고 이미 다 날려먹었을 것 같다는 얘기죠. 바람은 당연한 거고. 바람 피는 게 낫다 차라리. 아니 그 바람으로만 정도에서 그치는 끝났으면 좋겠는데라는 거죠. 바람은 유인이 가능하다. 내가 잘못했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 엘리아스가 출장을 떠나고 3주 뒤 호주에 거주 중이라는 한 여성이 보낸 이메일을 통해 스틸웰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남편 엘리아스가 호주로 향합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에이 바람 맞네요. 진짜 바람 맞네. 바람이었습니다. 음. 스틸웰의 남편인 엘리아스는 원래 62세이지만요. 호주의 여자친구를 만날 땐 47세 스티브라고 거짓말을 해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엘리아스의 여자친구가 무려 46명. 기억이 나? 헷갈리지 않나 인간적으로? 자, 그동안 엘리아스는 두바이로 출장한 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필리핀 등 전 세계 곳곳에 있던 46명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다녔던 겁니다. 아 일 안 해요? 야 웬일이니 어떻게? 아니 되게 부지런하다. 그는 부인인 스틸웰로부터 사업 자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자친구들과 동거하며 사업 자금을 핑계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을 받았는데요. 와.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스틸웰은 엘리아스에게 이혼을 통보. 하지만 영국 국내법상 엘리아스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민사로 가서 엄청 때려야죠 저거는. 손해배상. 그럼요. 위자료 같은 걸로. 네. 저 응징을 해야지.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8위 공개합니다. 모모모들도 속은 사기의 왕. 자, 오늘 전 세계 희대의 사기꾼들이 총 집합했지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기꾼은 스케일이 아예 다릅니다. 가나, 나이지리아, 수단, 토고 등 무려 아프리카 15개 나라를 상대로 사기. 와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것도 충격적인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15개 나라. 그렇죠. 가능해요? 자, 그 주인공은 바로 30대 한국인 남성 한 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는 2009년부터 서아프리카 나라들의 우편물을 발송. 저는 한국의 S전자 회장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님 나라에 국립병원과 주택을 지어드리도록 하지요. 잘 나가는 기업 회장인 척 직접 통역사까지 고용해 아프리카 나라들을 오가며 각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았고요. 한국 정부와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주겠다며 외교 관련 직책을 요구했습니다. 한 씨가 아프리카 대통령들을 속이고 외교 타이틀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는요. 바로 국내에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통령들과 찍은 사진이나 주고받은 이메일을 미끼로 한 공기업의 전 간부 김 씨에게 접근합니다. 내가 아프리카 경제보좌관이나 마찬가지라니까. 이 공기업 자회사 사장 자리는 커튼이 줄 수 있지. 한 씨는 공기업 자회사 사장 자리를 미끼로 김 씨로부터 로비 대가로 약 1,8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김 씨가 소개해준 사업가 3명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총 약 11억 4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결국에는 국내에서 이런 돈을 사기치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통령들을 이용한 거네. 인증샷 남긴 거죠. 그러니까 사진 찍고 뭐 그렇죠. 이렇게 친하다는 척하려고. 자, 한 씨가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한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번듯한 사무실을 차려두고요. 고급 리무진 차량도 2대나 번갈아 타는가 하면 수행비서의 보좌관까지 대동하며 그럴듯한 대기업 회장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사무실 임대료도 7천만 원이나 밀린 빈털털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2년간 지속된 한 씨의 사기 행각은 2011년 경찰이 첩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7회를 공개합니다. 모모의 눈먼 자의 최후. 이번 특종의 주인공인 헬렌 무코로는 스페인 국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 이후에 범죄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UN 여성기구의 스페인 지사 대표로 활약,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주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기꾼? UN 여성기구 스페인 지사 대표인 무코로는 지난해 1월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UN 여성기구 스페인 지사 대표로서 여러 세미나에도 참석하며 활발히 활동했지만 그녀의 직위는 가짜! 스페인에는 UN 여성기구 지사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기꾼 무코로는요, 대표라는 거짓 감투를 쓴 채 UN의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사칭, 후원금을 편취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사기극에 아주 제대로 속은 일부 현지 언론은요, 그녀를 UN 여성기구의 스페인 지사 대표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언론을 탔네. 근데 이런데 이제 언론에 나오면 이제 사람들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도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과거 그동안 스페인의 경제 위기를 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치에 입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코로는 모두를 위한 연합이라는 정당을 창당, 스페인 정치계에 뛰어들었는데요. 급기야 스페인 베니아 시장 선거에 출마, 총 3번의 선거에 출마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미쳤구나, 미쳤어 이제. 3번이나 나가? 미쳤어. 그러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하는 거야, 저러면. 야, 이건 완전 국가를 상대로 사기친 거네. 가짜 직위를 활용해 대환장 사기극을 펼친 무코로. 하지만 2018년 존재하지도 않는 스페인 지사 대표를 사칭하는 그녀를 수상하게 여긴 UN 여성기구의 신고로 스페인 경찰이 수사에 돌입. 결국 무코로는 지난해 1월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6위를 공개합니다.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남자. 2009년 프랑스를 발칵 뒤집은 충격 보도. 10년간 사기꾼에게 놀아난 귀족 가문. 프랑스의 유서 깊은 명문가인 베드린가를 상대로 무려 10년 동안 사기를 친 사기꾼이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오, 10년? 10년이면 진짜. 근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일가족이면은 뭐 유서 깊은 가문이고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을 거고. 근데도 저게 됐다고요? 근데 10년간 소화했으면은 의심도 안 했을 것 같아. 프랑스의 귀족 가문을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은 티에리 틸리였는데요. 사건의 발달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먼저 틸리의 표적이 된 사람은 귀족 베드린가의 일원인 기슬레인 드 베드린. 그녀가 청소업체를 찾고 있다는 걸 안 틸리는 일단 청소업체 대표로 위장해 접근. 제가 상속세에 대해 좀 아는데 도와드릴까요? 이건 뭐 경험자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법대를 중퇴한 틸리는 자신의 법 지식을 활용해 기슬레인의 환심을 샀고요. 그의 화려한 언변에 속은 기슬레인은 가족 모임에 틸리를 초청했습니다. 자, 그렇게 베드린가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신뢰를 얻은 틸리는 본격적으로 사기극에 돌입. 저는 나토 출신의 비밀 조직 요원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어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틸리는 자신의 말을 들어야 프리메이슨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다며 베드린 일가를 끊임없이 세뇌했습니다. 아니, 저걸 어떻게 믿어요? 근데 이게 저 가문의 명예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 점을 노린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럴만도 한 게요. 틸리는 베드린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도록 부타, 화재 등 범죄 사건을 조작. 불안에 떠는 베드린가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 심지어 이들을 보호해주겠다며 프랑스 로트 에가른주의 한 성에 감금, 시계와 달력을 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최면술까지 이용해 가족들을 이간질했고요. 뿐만 아니라 한 자선단체가 이들을 보호해준다고 속여서요. 그 자선단체에게 줄 비용을 핑계로 부동산 위탁 증서를 받아내는 등 10년에 걸쳐 베드린가로부터 부동산 7채와 한화 약 62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재산을 위탁했으면 다 내준 거 아닙니까?
완전 이게 세뇌도 그냥 완전 100% 세뇌인데요. 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군요. 근데 이제 10년이나 속았는데 어쩌다 들통이 난 거예요? 자, 2009년 베드린가의 세금 체납 문제로 프랑스 당국에서 조사를 시작. 그리고 뒤늦게 성에서 도망친 가족의 신고 덕분에 희대 사기꾼 틸리의 만행이 드러났는데요. 틸리에게 세뇌당한 피해자 기슬레이는요. 그는 우리 삶의 10년을 훔쳤고 모든 걸 파괴했어요. 결국 사기꾼 틸리는 2012년 사기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5위 공개합니다. 5위는 오퇴. 5위는 퇴죠? 오퇴죠. 정말 한마음씨네요. 걸리면 어때가. 퇴입니까? 오케이. 투자자 200명 속인 금융사기꾼 체포. 100억 가로챈 희대의 사기꾼 법원행. 1999년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사기 행각으로 체포된 아이라 모나스. 사실 그는 증권 사기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는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아니 사기로 처벌하고 또 사기를 쳤어요? 그렇죠. 아유 정말. 스케일도 크다. 200명을 상대로 100억을 사기친 거면. 간땡이가 얼마나 부어야 저런 걸 할까?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가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다름 아닌 교도소 아니었다는 겁니다. 교도소에서 사기를 어떻게 쳐요? 뭘? 뭐 만나기는 해야 사기를 치는 거 아니에요? 희대의 사기꾼에겐 가능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1999년 당시 금융사기 혐의로 2년에서 4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던 모나스는 자신이 운영하던 2개의 투자회사 직원들에게 교도소 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나 지금 유럽 출장 중이라 연락이 잘 안 될 거야. 확실한 종목이 있으니까 얼른 고객들한테 전달해. 모나스의 수감 사실을 몰랐던 직원들은 그가 일러준 투자 정보를 고객들에게 그대로 전달. 고객들은 직원들의 말을 믿고 돈을 송금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나스는 약 200명의 투자자들에게 850만 달러, 한화 약 100억 원의 투자를 받았지만 약속한 주식은 단 한 주도 사지 않은 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휴. 아니 근데 어쨌든 반성하라고 그 교도소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 안 되죠. 결국에는 감금이 돼 있으니까 뭐 가족들이나 뭐 이런 최소한 인권 배려를 위해서 그런 전화 연결을 쓰게 해주는 건데. 야 진짜 그걸 또 대박이다. 사기에 쓰다니. 정말 상종 못하는 인간이네요. 차원이 다르다. 하지만 이 모나스는 2001년 복역 17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재소근무네요, 재소근무. 그리고 이게 저 경제사범은 미국 내에서 가중처벌되고 또 종종 전과가 있으니까 이게 뭐 몇백 년형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그래요. 이거 더 강력하게 처벌을 왜 못했지? 분노하긴 아직 이릅니다. 모나스는 가석방으로 풀려나자마자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연방검찰 수사관에게 그대로 다시 체포. 370만 달러, 한화로 약 43억 원이 남아있던 은행 계좌도 동결됐다고 합니다. 100억 원을 받았다면서요? 네, 근데 43억 원밖에 안 남았어요? 시원하게 쓴 거죠. 그 교도소 안에서 전화 통화만으로 50억을 날린 거예요? 그런 셈이네요. 어떻게 해야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4위를 공개합니다. 여기가 오구나. 오! 이런 건 나오더라. 자, 오퇴 가자. 호주 역사상 최대 화이트 칼라 범죄. 2017년 호주를 발칵 뒤집어 놓은 희대의 세금 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밝혀진 피해 금액만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을 기록. 그런데 당시 천문학적 피해 금액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기극에 호주 국세청 부청장 마이클 크랜스턴의 아들 애덤과 딸 로렌이 가담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삼빛이 어딘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오히려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걸 믿고 세금 사기를 당할 수가 있나? 우리 아빠가 부청장인데 뭐 이랬나? 그게 되나? 세금 사기단의 주요 인물인 애덤과 로렌은 대기업을 고객으로 둔 회계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들은 정말 교묘하게도 국세청 직원들이 문제 삼지 않을 금액 선에서 체납액을 만들어서 세금을 횡령해 온 건데요. 그리고 애덤과 로렌을 주축으로 한 10여 명의 사기단은 세금을 횡령한 돈으로 수십 대의 고가의 차와 비행기, 예술품, 보석 등을 구입하는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금 사기단은 탈세 사실을 인지한 국세청과 경찰의 합동조사로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기에 가담한 애덤과 로렌의 아버지이자 당시 국세청 부청장이었던 크랜스턴은요. 40년 가까이 탈세자들을 추적해온 근면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자녀들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횡령한 사실에 사람들은 큰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저런 부여자가 어딨냐. 아유, 천하의 불효를 했네. 진짜. 근데 이제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두둔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혹시 뭐 가담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경찰에 따르면 부청장 크랜스턴이 자녀들의 사기에 가담한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 전략을 생각해야 한다. 혹시 국세청에서 연락 오면은 내가 시킨 대로 말하렴? 자녀들의 부탁을 받고 국세청 정보를 열람한 사실, 그리고 아들과 관련한 국세청의 감사 기밀 정보에 접근한 사실뿐 아니라 뒤늦게 아들의 사기 행각을 알고도 대처법을 알려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아이고 이 아버지야. 이 사실이 알려지고 사람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크랜스턴은 사임했고요. 공무원 지위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2019년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그리고 희대의 세금 사기를 벌인 그의 자녀들은 사기 및 돈 세탁 혐의로 현재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이들이 벌인 세금 사기극.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걸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 왜 몰랐을까요? 자,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주세요. 아, 묶음이야? 가자! 세계를 농락한 희대의 사기꾼 19, 전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비율을 70%까지 올리는 반도체 굴기를 선언, 기업들에게 무려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가운데 2017년에 설립된 중국의 신흥 반도체 기업 H사에서는요. 중국 최초로 7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공정 시스템 반도체를 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7나노급 기술을 보유한 대만의 반도체 기업 T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 출신 장상희를 CEO로 영입했고요. 중국 반도체 업계의 슈퍼루키로 급부상한 H사는 2년여 동안 우한시 정부로부터 약 2조 5,600억 원의 투자금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니 중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 쪽을 엄청 밀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 1월에 전해진 충격 보도. H사 공사 중단, 임직원은 잠적, 정부도 속았다. 중국 반도체 사업 위기. 알고 보니 H사의 대주주란 기업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H사가 들여왔다던 최첨단 반도체 장비는 노후된 구식 장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H사가 영입한 장상희 CEO는요. 제가 CEO인데 회사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요. 정말 저한텐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와. H사가 공언한 7나노급 기술 개발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이에 현지 일부 언론에서는 H사가 정부 투자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뉴스를 예전에 들었는데 네. 믿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진짜 무섭지도 않아. 이건 진짜 목 내놓고 한 거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한 거죠. 생각해요. 목숨 걸고. 자, 보도에 따르면 H사의 창립 멤버인 카오산, 롱웨이, 리쉐엔 3명은 모두 반도체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카오산은 대만 T사 장상희가 우리 회사 CEO로 온 거 아시죠? 믿고 맡겨주시죠. 업계에서 유명한 장사기를 영입하며 반도체 시장에 신뢰를 얻어서요. 우한시 정부로부터 투자금을 이끌어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이름이 이제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이름값으로. 중국 정부나 뭐 우한시 정부도 그렇죠. 그걸 믿은 거잖아요. 우한시 정부에서도 일단 뒷수습을 시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자금난에 처한 H사를 인수한 뒤 사업을 정상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올해 2월 전 직원을 해고하며 청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중국이면 진짜 형 세게 나올 거예요. 못 잡았나 궁금한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알려졌다는 거 이게 정말 사기 행각이 너무 허무맹랑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H사 이전에도 이미 중국 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사기를 친 희대 사기꾼이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이 대립하던 1980년대 미국의 핵, 첩보위성 등 최첨단 무기에 맞서기 위해 중국에서 취한 비대칭 전략은 바로 초능력이었습니다. 초능력을 믿고 나라가 예산을 투입한다고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있었던 일입니다.
자, 믿기 힘들겠지만 저의 상상이 아니고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정말로? 중국 정부가 이 초능력을 무기화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데에는 이 사람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로 북보급 기공사라 불린 남자 짱바오성입니다. 그는 본인이 사물을 이동시키고 투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당시 중국 부주석 예제닝 앞에서 자신의 기공 초능력을 선보인 뒤 중국 고위층의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1983년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는 짱바오성을 507 연구소에 투입. 당신의 초능력으로 군사무기를 개발하시오. 뿐만 아니라 군 휘하의 중국 인체과학연구회에서 외국 위성을 통제하고 먼 타국에도 군사적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시켰습니다. 이거 진지하게 이거 했다고? 진지하게? 만화 얘기 아닙니다. 연구소 설립했다고요? 네. 507 연구소? 그럼요. 자, 그래서 1988년 정부 관계자, 과학자, 마술사 등 수십 명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짱바오성의 초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관건은 짱바오성이 초능력으로 봉투 속의 글씨를 읽어내고 약병 속의 알약을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이거야말로 19이네. 성공했습니다. 완전 망했어요. 꼼짝도 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7년 뒤인 1995년이 돼서야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장바오성의 실체가 낱낱이 공개됐고요. 이후에 장바오성은 칩거,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문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2018년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이고야. 자, 캐나다 출신 인터넷 사업가 제시 윌럼스는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등 전 세계 누리꾼들을 상대로 총 한화 약 5,463억 원을 갈취. 그 피해자가 무려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뭐야, 혼자 저걸 다 했다고? 대단한 사람들 참 많다. 1대 400만 명? 그렇죠. 어떤 수법을 쓴 거예요 도대체? 제시 윌럼스가 사용한 수법은요. 정식으로 구매하기 전 미리 체험해보세요. 공짜로 써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다이어트 상품, 치아 표백제, 기타 건강식품들을 무료 체험이라고 광고. 공짜의 유혹에 넘어간 소비자들에게 주소와 카드 정보를 등록하도록 유도. 상품을 배송한 뒤 매달 한화 약 94,000원의 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자기들은 몰랐는데 동의한 것처럼 구독 동의한 것처럼 해버리는 거군요. 교묘하게 약관을 바꿔가지고 사실 저도 옛날에 이제 무료 받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해지를 해야 그게 이제 정기 결제가 안 되는데 까먹고 막 지나가 버리고 몇 개월 뒤에 왜 이렇게 돈 많이 나갔어? 이런 적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은 해지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되게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 해지하기 힘들어. 아, 나 지금 음원 사이트 하나 지금 해지하려는데 지금 보름째 해지하기를 못 찾고 있어요. 나 해지하기 찾느라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제시 윌럼스가 사용한 방식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써뒀잖아요. 아, 그 14일 안에 물건 반환하지 않으면 요금이 청구된다고요. 그러니까 전 잘못이 없어요. 무료 체험을 먼저 내세우긴 했지만 약관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체험 상품을 14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요금이 부과된다라는 문장이 있었던 겁니다. 야, 게다가 환불 관련 내용도 명확히 명세해놓지 않아 누리꾼들은 사기당한 것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2009년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 2011년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사기냐 아니냐 치열한 공방 끝에 한화 약 4,20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 뭐야. 자, 오늘의 데스크 형사 전문 변호사 이경민 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기사들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기사들을 보면서 국가를 막론하고 기망행위의 수법이 다양하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좀 씁쓸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일으키는 것은 좀 경악스러울 정도였는데요.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범 방지를 위해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기사는요? 네, 제가 꼽은 1위는 중국 정부 조석은 반도체 프로젝트 사기극입니다. 아, 뭐야. 나 지금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기꾼들은 자신의 경력이나 능력을 사실과 다르게 과대 포장을 해서 타인을 믿게 하는 그런 기만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금액의 액수가 수조 원대에 이를 정도이기 때문에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이상 사기꾼들이 활개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이경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케이, 가자.